1994년 10월 10일 오후 5시 30분경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의 한 가정집에서 끔찍한 비명이 들려옵니다. 소리에 놀란 이웃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후였어요. 현장은 눈 뜨고 보기 힘들 정도로 굉장히 참혹했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43살인 가장 황씨가 회사를 간 사이에 집에 남아 있었던 아내와 아이들이었어요. 이 사건은 23년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소송을 앞두고 있던 사람들을 유독 공포에 떨게 했었던 법정 증인 보복살인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으로 실형을 살게 했다라는 이유로 보복살인을 저질렀다는 뉴스가 나오게 되자 한동안 각종 재판에서 증언을 해야 할 사람들이 출석을 하지 않아서 재판을 진행하는데 차질이 왔을 정도의 큰 파장을 일으켰던 사건이기도 하죠. 한 남성의 복수심에 의해서 벌어진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요, 피투성이 상태로 쓰러진 채 이불에 덮여있는 황씨의 11살, 6살 난 두 아들이었습니다. 아이들은 둔기로 집중적인 폭행을 당한 듯이 얼굴이 심각하게 일그러져 있었고요. 건너방에서는 황씨의 부인인 37살 박씨가 흉기에 찔린 채 쓰러져 있었어요. 아내인 박씨의 옆에는 범인이 범행을 마친 뒤에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피 묻은 흉기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온 집안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아주 참혹한 현장이었지만 다행히 박씨는 아직 숨이 끊어지지 않아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고요. 박씨만이 목숨을 구할 수가 있었죠. 평범한 가정에서 일가족을 상대로 살인사건이 벌어지자 경찰은 비상이 걸립니다. 이웃 주민의 증언으로는 사건 발생 시각에 처음 보는 20대 정도의 남성이 황씨의 집에서 급하게 뛰쳐나와서 바로 승용차를 타고 간 것을 봤다라는 진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승용차를 타고 한 70m쯤 주행하던 도중에 이 남성이 골목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과 부딪히면서 사고를 일으켰고요. 그러자 그대로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라는 추가 진술도 들을 수가 있었어요. 범행과 관련된 차량 사고가 생기면요, 이것이 용의자를 검거하는데 굉장히 좋은 단서가 됩니다. 차 사고가 나게 되면은 혹시나 바닥에 떨어져 있을지 모르는 차량의 일부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발견된 차량 부품 조각들은요, 가끔씩 목격자들의 증언이나 당사자의 진술보다도 더 신뢰되는 단서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목격하지 않았어도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에 의해서 도로 상태만 가지고 이 사고 현장을 재현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스키드 마크에 따른 어떤 차량의 속도나 각도 등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리고 차량 수리라도 하게 되면은 주변 자동차 수리센터들을 대상으로 조사 내역을 뽑아봤을 때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수월해지죠. 수사팀은 목격자들의 진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이 20대 남성을 추적하는 일에 들어갑니다. 추적은 어렵지 않았어요. 차량을 조회해본 결과 주인은 27살의 김윤철이라는 남성으로 드러납니다. 이때 치료를 받고 의식을 회복한 아내 박씨에게서 사건 당일에 증언을 들을 수가 있었어요. 가장인 황씨 가족 중에는 13살인 딸도 있었는데 사건 당일 오후에 황씨의 집을 찾아온 용의자 이 김씨라는 사람이 집에 있던 황씨의 딸에게 엄마가 일하는 가게에 연락해서 집으로 들어오게 하라는 말을 전달했고요. 이 말을 들은 황씨의 딸은 엄마에게 곧장 전화를 걸어서 집에 와달라라는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는 외출을 했어요. 그 탓에 범행 현장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박 씨는 평소 집 근처에서 배달음식 장사를 하고 있던 여성이었어요. 일을 하고 있는 도중에 딸에게 전화가 와서
어제 집에 찾아왔던 아저씨가 다시 왔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급하게 집으로 갔다가 이런 피해를 당하게 됐던 거죠. 용의자 김윤철은 사건 전날에도 집에 찾아왔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때 황 씨에게 했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예전에 법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해서 섭섭했다, 그동안 엄청 찾아다녔다 라고 말한 뒤에 함께 저녁 식사까지 하고 집에 돌아갔다 그래요. 김 씨는 이미 황 씨와는 서로 알던 사이였던 것 같은데, 이 황 씨라는 사람이 공장장으로 있는 공장에서 직원으로 김윤철이라는 사람이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이 김윤철은 예전 직장 상사의 자식들을 살해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범행 동기로 생각이 되는 이 불리한 진술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황 씨의 진술에서 밝혀진 불리한 진술의 내용은요, 예전에 김윤철이 자신의 공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 동료 직원으로 일하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죄로 3년 6개월간을 복역했다가 93년 11월쯤에 출소를 했는데, 이 재판에서 황 씨가 김윤철의 혐의에 대한 법정 진술을 한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황 씨는 피해를 당한 직원이 상담을 요청해오는 바람에 성폭행 사실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거고, 법원에서도 있는 그대로 진술했던 것이 김윤철에게 불리하게 적용이 되어서 실형을 살게 되었던 거고, 이것에 보복을 한 것 같다 라는 말을 했어요. 진술을 마친 황 씨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겠죠. 황 씨는 젊은 나이에 공장에서 일하던 김 씨를 아주 친동생처럼 잘 대해줬고, 당시 법정에서도 김 씨에게 특별히 해가 되는 진술을 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이유로 자신의 두 아들을 잃어야만 했죠. 하지만 황 씨는 사건 전날 자신의 집을 찾아온 김 씨와 그동안의 이야기를 하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저녁 식사도 같이 했었기 때문에 김 씨가 범인일 것이다 라고는 믿기 힘들어 했습니다. 이렇게 황 씨의 진술을 듣고 있을 때 바깥에서 조사 중이던 수사팀은요, 차량 수배를 통해서 김 씨가 버리고 간 것으로 보이는 차량 한 대를 찾아냈고요. 거기서 한 권의 노트를 발견합니다. 이 노트에는 범행 대상자들의 이름과 동기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마지막 문장에 반드시 죽이겠다 라고 적혀 있었어요. 마치 연쇄살인의 가능성을 예고하는 노트였던 거죠. 수사팀은 황 씨 가족 외에도 추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김 씨가 적어두었던 또 다른 범행 대상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노트에 적힌 김 씨의 또 다른 복수의 대상은요, 22살의 여성 양 씨와 동거남이었던 24살 이 씨였어요. 김윤철과 다음 피의자의 대상으로 보이는 이들의 관계를 확인해 본 결과, 김윤철은 지난 7개월 전 경기도 광주에서 양씨 여성을 성폭행했던 혐의로 입건이 되었다가 같은 해 여름에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양씨가 김윤철의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넣었고요. 이것에 화가 난 김윤철이 양씨에게 여러 번 찾아가서 화를 낸 적도 있었고, 서로 간에 심각한 갈등이 있어 왔던 거죠. 김윤철이 황 씨의 가족들에게 저지른 범행으로 봤을 때 반드시 2차적인 보복살인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노트에는 황 씨의 가족을 죽인 다음 날 양 씨를 죽이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적혀 있었어요. 다급해진 경찰은 수사본부를 설치해서 김 씨 검거에 나서게 됩니다. 동시에 형사들은 즉시 양 씨의 집이 있는 경기도 광주에도 출동을 했죠. 하지만 한 발 늦게 됩니다. 11일 새벽 1시 40분에 수사팀이 양 씨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양 씨의 단칸방은 이미 피바다로 변해 있는 상태였어요. 양 씨와 동거남 이 씨는 둔기에 맞아 얼굴과 머리를 집중적으로 가격을 당했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던 겁니다. 경찰은 주변 이웃들을 찾아가 목격자가 있는지를 수소문해봤지만 어느 누구도 양 씨 등의 피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이웃들이 눈치를 채지 못했던 것으로 봐서는 피해자들이 아마도 잠을 자고 있던 사이에 피해를 당하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죠.
조사 결과 양 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김 씨는요, 불기소 처분을 받고 풀려난 후에 여러 번 양 씨를 찾아가서 내가 반드시 되갚아주겠다라며 협박해온 사실이 드러났고요. 김윤철의 거침없는 보복 범행에 수사팀들이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10월 10일 경기도 수원에서 저녁 시간에 사건이 벌어졌죠. 황 씨 가족 사건이 벌어졌고, 바로 다음 날이 되는 11일, 그것도 1시 40분이에요. 11일이 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두 번째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은 김윤철이 자신의 노트에 적힌 그대로를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목적을 달성하는 즉시 바로 다음 범행 대상을 찾아 이동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점은요, 범행 후에 김윤철이 보이는 행동들이었어요. 김 씨는 범행을 저지른 직후로 보이는 11일 오전 1시 30분부터 경찰서에 전화를 겁니다. 굉장히 대범한 행동인 거죠. 김 씨는 11일 새벽 1시 35분쯤에 수원경찰서 형사과에 전화를 해서 미처 죽이지 못한 황 씨를 죽인 뒤에 자수하겠다 라는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김윤철과 통화했다는 지인들의 제보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양 씨 살해 후 친구와 누나 등에게 총 7차례의 전화를 건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런 식의 전화였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나인데 왜 다들 시끄럽게 하느냐. 황 씨를 죽이기 전에는 절대 자수하지 않겠다. 돈이 떨어졌으니 통장으로 돈을 붙여달라. 나는 내 인생을 포기했으니 황 씨를 꼭 죽이고 자살하겠다. 라는 내용의 통화 사실이 확인됐죠. 그 뒤에 김윤철은 경찰이 발신지 확인과 추적에 들어간 11일 오후부터 지인들과의 연락을 완전히 두절시킨 채 잠적해버리게 됩니다. 이 사건의 충격적인 점으로는 김 씨가 자신의 결심을 적어놓은 이 살인 비망록을 작성했다는 사실입니다. 차 안에서 발견된 이 노트에는 범행 대상뿐 아니라 범행 계획과 동기, 현재의 심정 등을 아주 솔직하게 적어두고 있었어요. 김 씨는 범행 후에 지인과의 전화통화에서 교도소에 있는 동안 범행을 계획했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범행 열흘 전부터 비망록을 썼다라는 말을 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김 씨의 이 비망록에는 아주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로 가득 차 있었어요. 자신의 직업에 충실하자. 살인이면 살인, 범죄면 범죄, 오직 충실할 뿐이다 로 시작이 되면서 10장 정도의 일기를 남겼는데요. 여기에는 황 씨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고 나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가서 죽이겠다. 한 명을 죽이나 두 명 죽이나 사형은 마찬가지다 라면서 사람들에 대한 증오심을 표출하고 있었죠. 이 상태로라면은 김윤철은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추가 범행을 저지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특히 황 씨를 살해하기 위해서 다시 수원으로 잠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원과 경기도, 광주의 시외버스 터미널, 도로와 검문소 등에 8천여 명의 경찰력을 배치했죠. 동시에 중요한 것은 김 씨가 범행 대상으로 지목한 이들의 신변보호였습니다. 수사팀은 이들의 신변보호를 위해서 해당 인물들의 주변에 40여 명의 경찰을 배치했고요. 그렇게 추가 범행을 막으면서 현상금도 걸었어요. 500만 원이 걸린 전단지 10만 장을 전국에 배포했고요. 김 씨의 연고지로 알려져 있는 전라도 해남 일대에 형사를 보내서 잠복 근무에 들어가게 됩니다. 차량 이동 경로의 검문이 강화되면요, 김 씨는 대중교통, 차량 등을 이용해서는 절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요. 그렇게 수사망이 조여져 있으면은 범인들은 주로 잠적을 하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사찰이나 폐 농가, 버려진 농가, 그리고 낚시터 등에 숨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여기에도 수색에 들어갔죠. 수사팀은 김 씨가 황 씨 살해에 유독 강하게 집착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어요. 그래서 수원 진림로에 대한 검문 검색을 특히 강화했었죠. 수사팀은 김 씨가 평소에 위장병을 앓고 있다라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일대의 약국에도 김 씨의 전단지를 배포했어요.
그런데 김 씨의 행적을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격자나 제보가 단 한 건도 들어오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수사가 장기화될 조짐이 보이자 경찰은 결국 김 씨에 대한 현상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했죠. 그래도 김 씨에 대한 수사는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만 갔어요. 벌써 황 씨 가족의 사건이 발생한 지 3주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중 수사팀 내부에서 한 가지 새로운 가설이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이 조여오는 수사망과 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한 김윤철이 자살했을지도 모른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가설이 현실이 되었죠. 1994년 11월 6일 오전 11시경 경기도 성남시 가련동 갈마터널 뒤편 야산이 있는데, 여기서 등산을 하던 일행들에 의해서 한 건의 신고가 접수됩니다.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자가 목을 매서 숨져 있다는 내용이었죠. 경찰이 현장으로 갔습니다. 사망자의 소지품 등을 토대로 신원을 확인해 보니까 보복살인을 저지르고 있던 김윤철이 맞았어요. 사건이 발생한 지 27일 만의 일이었습니다. 부검을 해보니 최소한 일주일 전에 자살한 것으로 추정이 됐어요. 자살한 현장 주변에는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는데 김 씨가 자살 전에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유서 7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서 내용에는 누나들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형제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자살한다, 죽으려고 마음먹으니 편안하고 한편으로는 울적하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그 외에 잘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그러나 병들고 아파도 어디 한 군데 쉴 곳이 없었다 라는 내용도 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유서에서조차 황 씨를 죽이지 못한 게 한으로 남는다, 형제들만 없었어도 끝까지 죽이려고 했을 텐데 아쉽다, 억울해서 눈을 못 감겠다, 죽이더라도 내가 죽더라도 꼭 황 씨만은 죽이겠다 라는 등의 자신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는 순간에도 황 씨에 대한 극도의 증오심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으면서 불안한 생활을 하던 황 씨는요, 김윤철의 자살 소식에 겨우 안도의 숨을 내쉬고 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부검의의 말이 또 기억에 남는데, 김윤철의 내장 속에 음식물이 하나도 없었다 라는 소견을 냈었거든요. 아마도 장기간 쫓기는 바람에 음식을 구하지 못해서 상당 기간 굶어 있었던 것 같다 라는 소견으로 그동안에 좀 처참했던 도피 생활을 어느 정도 좀 짐작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까지가 1994년 10월 10일 경기도 수원에서 벌어진 법정 증언 보복살인 사건이었습니다.